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얼른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3%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심각한 건 먹거리, 특히 과일이 결정적입니다. 1시간 꼬박 일해도 사과나 배 하나 사 먹기 힘들다는 탄식과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음에도 정작 윤석열과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의 인식은 더 형편없기 짝이 없습니다. 농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5% 올랐으며 신선 과실의 물가 상승률은 40.9%나 됩니다. 과일값 급등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과와 배를 비롯해 귤, 복숭아, 감, 수박 등은 가격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엔 물가조사가 시작된 1980년 1월 그리고 1975년 1월 이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늘 10%에서 20%포인트를 훌쩍 넘기던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보다도 물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로 가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체감 물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요? 그럼에도 지난 2일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풍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할인 지원을 감안하면 사과 등 과일 가격이 전달보다 하락했다라고 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물가는 3월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자신들이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대파 한 당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말로 시민들의 큰 공분과 함께 수많은 패러디 소재를 제공해준 윤석열과 저들 장관이라는 자들의 인식이 과연 차이가 있는지 물음표를 셀 수 없이 붙이게 됩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집었다가 내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상황입니다. 즉 한켠에 쌓여있는 30%, 50% 할인 품목이나 겨우 짚고 나는 것이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민생경제 붕괴 상황에서도 이들의 인식 수준이 저러하니 당연히 사정없이 총선에서 철퇴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과일값뿐만 아니라 채소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우리의 밥상마저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대비해봤을 때 파와 토마토의 물가 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배추 물가도 1년 전보다 21% 뛰었습니다. 그 밖에도 시금치와 가지, 호박 등도 1년 전 대비 20%에서 30%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과일이나 채소값이 오르면 외식 물가도 자연스레 오르기 마련입니다. 원재료를 사는 데 있어 그만큼 많은 가격이 들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이중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보다 다소 높았으며 이 같은 현상은 3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빔밥과 떡볶이, 김밥, 냉면 등이 5%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머니 사정을 더욱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는 일이 드문 만큼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식재료와 작황 등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지만 외식 물가의 경우엔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더욱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은 월 평균 395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6%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은 더욱 하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로 경제성장률 1.4%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습니다. 명목임금이 2.5% 늘었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이런 고물가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요금을 억누르고 있는데도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1.7%와 10.9% 뛰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도시가스와 전기료도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고요. 게다가 총선만 끝나면 이런 공공요금 역시 대폭 인상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터질까봐 억누른 게 저 정도인데 그마저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상승 중인데나 관율 문제까지 있기에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계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여겨졌던 학원비 결제마저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C카드는 지난 6월 교육 분야 매출이 1년 전보다 24% 줄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전체 매출은 1년 전보다 4.2% 감소했는데 교육 분야 매출 감소폭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와중에 교육비마저 줄이고 있다는 것은 더욱 가계 사정이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고 아무리 가계가 어렵더라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읽혀집니다. BC카드는 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펫, 식당, 주점 등 주요 업종에서도 1년 전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식이나 취미생활에 쓰는 돈도 점점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고물가는 물론 고금리 역시 시민들의 삶을 조이는 원인입니다.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이 시민들에게 점점 족쇄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감소하면서까지 기준금리를 1년 이상 동결했지만 담보대출 등으로 받은 이자 부담은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는 대출을 줄여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가계채무를 조정해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이 당초 계획을 훌쩍 넘어 44조 원이 공급됐으며 또 올해 역시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40조 원가량을 공급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정책 금융상품 공급이 가뜩이나 위험한 가계채무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 금리가 높으면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마련인데 정부가 인위적인 집값 기울기에 나서면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860조 원으로 한 달 사이에 4조 7천억 증가했습니다. 고금리에도 정부가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려주면서 줄여야 할 가계채무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가계채무는 시민들의 소비를 줄이는데 큰 몫을 합니다.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을 낳지요. 그렇다고 다른 국가들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 가계채무를 조정해줄 그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지 않습니까? 건전재정 드립이나 치며 은행에 더 돈 빌리라고 부추기는 모피아들처럼 말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처럼 높은 물가에 실질소득이 줄고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카드사 연체율은 1.63%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빚이나 더 내라는 대책 외에 더 있습니까? 이는 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붕괴 역시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중산층 붕괴마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벌 부자 감세만을 단행하며 이미 세수 50조 원 이상을 펑크낸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로 재벌들이 내는 상속세까지 깎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30여 년 만에 R&D 연구개발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재벌 부자 감세하는 건 이미 틀린 것으로 드러난 낙수 효과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데 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에선 재벌이 투자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만 이어가겠다는 거죠. 김은 이런 고물가로 인한 정권 심판론이 폭등하자 당초 내세웠던 운동권 척결 기조를 민생 쪽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실제 한동훈이 그토록 떠들던 운동권 척결 구호는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공천을 주지 않으면서 무색해진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출신인 유일호와 추경호 두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위를 꾸렸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는 지난달 24일 발언에서 거시경제회복세가 하루빨리 민생경제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혼연일체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은 민생 안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능력에 신뢰하는 여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경제수장이었던 추경호의 경우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경제 파탄에 있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구잡이식 부자 감세를 주도하며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는 데 있어 또 무역수지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며 북한에게까지 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여전히 잃어버린 30년 중인 일본보다 경제성장률도 안 나오는 굴욕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권 말기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유일호 역시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에 있어 수수방관하다시피 하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 데 있어 일정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공직자로서 무능한 사람들임을 증명한 바 있는데 이들이 간판인 경제특위에 과연 누가 눈길을 주겠습니까? 이런 윤석열 정권의 역대급 경제 폭망 성적표는 심판 여론을 더욱 뜨거워지게 하는 것이며 그 분노가 870원 대파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이가 대파가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햇소리를 내대며 화를 키우고 여기에 이수정 같은 사람이 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였다라고 실드치면서 더 파장을 키운 겁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눌러보면 시민들이 대파를 가지고 수많은 패러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파가 그려진 그림에는 대통령 파면이니 대파할 결심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며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로 실드를 치며 대파 격파 영상까지 올렸던 이수정에겐 프로파일러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파로 만든 투표함에 투표하는 사진도 올라왔으며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을 겨냥해 대파로 만든 디올백 사진도 등장했습니다. 최근 과감한 정치 풍자로 화제가 되고 있는 SNL 코리아에선 대파를 든 정치인이 등장했을 정도죠. 이렇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들은 윤석열의 수도 없이 반복되는 870원짜리 대파처럼 세상 물정의 어두운 횡설수설을 직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역시 KBS를 어용화시키면서 입틀막 시키다시피 했으니 그걸로 충분히 안심하나 봅니다. 조중동스러운 언론들은 자신들의 힘이면 얼마든지 의자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시민들의 삶과 무관하다시피 한 주제로 소음이나 쏟아내거나 완전한 억지로 특정 후보들을 물어뜯고 있는데요. 그런 윤석열스러운 얕은 수작은 통하지 않을 수밖에요. 얼마나 지금 살기 팍팍하다는 걸 재산이 넘쳐나는 사주들을 극진히 모시는 중인 너희들은 알 리 없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정윤희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